그의 마음은 늘 이곳에 있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 그의 고향 마제마을입니다. 그가 태어난 곳이자 잠들어 있는 곳도 마제마을입니다. 조선 최고의 대학자, 위대한 천재. 하지만 평탄하지 않았던 삶. 청렴이 그냥 되느냐. 평소에 근면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청렴하게 되는 거지. 정균홍 선생. 바로위 형님이 사형을 당하고 형수가 종이 되고 또 둘째 형도 또 유배를 가게 되고 청년 시기에 공학적인 업적으로 불꽃처럼 튀어올랐다. 그리고 다시 튀어오른 열정은 유배지에서 다시 다져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실학을 집대성했다고 평가할 만한 유용한 우리 민족의 자산을 얻었다. 비극적인 운명에 굴하지 않고 시대를 앞서간 개혁주의자 다산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조선 최고의 대학자, 위대한 사상가, 최고의 개혁가로 불린 다산 정약용 선생. 그가 바꾸고자 했던, 또 이루고자 했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요? 그래서 경기 천년에서는 200년이 지난 현재 시대를 앞서갔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발자취를 찾아가 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머리 남쪽에 위치한 마제마을. 마제라는 이름은 마을 앞 철마산에서 무쇠로 만든 말이 나온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이룬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내는 곳입니다. 정약용이 사랑한 고향 마제마을에서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면서 다산에게 반해 22년 전 이곳 마제마을로 이사까지 왔다는 다산문화교육원 김남기 이사장. 그의 안내를 받아 다산 정약용이 살았던 집을 찾았습니다. 이 집 이름이 여유당이죠. 여유당. 예. 앉으시죠. 여유당. 여유당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유 있게 이렇게 사색하고 책을 읽는 그런 곳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유당은 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그런에서 따온 것입니다. 노자가 생각하는 도인의 모습. 그게 이제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네. 머뭇거릴 여예요. 네, 네. 머뭇거리고. 머뭇거린다. 예, 예. 그리고 둘째로 망설일 유입니다. 망설일 유. 예. 머뭇거리고 망설인다. 그렇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네. 결국은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깊이 있게 사색하고, 그러니까 뭘 하기 전에 잠시 더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해라. 뭐 이런. 내가 또 성격이 이런 바른 것을 옳다고 하고 타협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네네. 이렇게 내가 머뭇거리고 망설이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집으로 하겠다 이렇게 남들한테 보이고 싶었던 거죠. 네. 네. 보면 어쨌든 정약용 선생님 집안 자체가 명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대부 집안이고. 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좀 초라한 것 같아서. 물론 다시 지어지고 그 전에는 더 작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
상당히 그 검소한 선비 집안이었기 때문에 네네. 뭐 정약용의 집안은 8대 옥당이라 불린 명문가였습니다. 학문이 높은 사람만 될 수 있다는 홍문관 관리를 8대 연속 배출한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조, 증조, 조부 3대는 벼슬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진주 목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내가 농사지로 돌아와서 낳은 자식이다. 그래서 아명이 귀농이에요. 그 태어났을 때 부르는 그 이름은 귀농이에요. 그게? 귀농이라고. 글자 그대로 내가 농사지로 돌아와서 네, 낳은 네. 자식이다. 이래가지고 아. 귀농이라고 불렸다. 이것도 재미있는 이름. 네. 네. 정귀농 선생.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4살 때 한자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7살 때 시를 지었어요. 생각이 아주 참 기특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수리에도 밝고 어허. 앞으로 상당히 크게 될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렇습니다. 7살에. 조선시대 엄친아 정약용이 고향에서 특히 좋아했던 곳, 젊은 시절 즐겨 찾던 곳이 있으니 바로 운길산 중턱에 자리 잡은 수종사. 와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를 바라보는 곳에 위치한 수종사. 아주 가파른 계단길을 1시간가량 올라가야 마침내 수종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는 다산 나오면 네. 띄워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네. 야. 어린 시절에 꿈과 아이고. 추억이 담겨 있는 절이니까. 네. 야, 부처님 아, 뵈러 가는 길이 네. 쉽지가 않네요. 네. 오, 아유, 14살 때부터 정약용이 즐겨 찾았다는 수종사. 유학자이자 실학자였던 정약용은 스님들과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을 나누곤 했습니다. 정약용이 특히 수종사를 좋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슴이 탁 트이는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야, 네. 아니 힘들여서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아이고, 아주 이렇게 보상을 해주네. 네. 이 경치가. 경치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야, 이거 뭐. 수종사 앞마당에 서면 보이는 수려한 풍광에 찬탄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이 경치 때문에 정약용은 수종사에서 지낸 시간을 군자유삼락에 비교할 만큼 좋아했다고 합니다. 다산 선생님 여기 올라올 때 그냥 숨은 엄청 찼겠지만 네. 올라오셔서 이 맛에 여기 계셨겠구만. 네, 그래서 누구라도 이 경치를 보면은 반에서 또 몇 번이라도 힘든 곳은 각오하고 네. 올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네. 요게 북한강이죠. 예, 지금? 북한강이고 네. 저쪽에서 또 저쪽이 남한강 남한강이고. 만나서 저기가 두물머리, 예, 둘머리에서 양수리. 예, 그래서 한강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 다음에 우리 네. 다산 선생 생가가 네, 저쪽이죠. 저기 쏙 튀어나온 데 저기 있는데 네, 어딘가요? 네, 네. 한눈에 다 보이네 여기. 야, 여기 다산 선생이 여기 올라오셔서 이 밑에 내려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다산 선생님은 이 강이라는 게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 강을 따라 이렇게 남쪽으로 가면은 그 사랑하는 이 부모님의 그 묘소가 있는 충주에 그 부모님의 그 선산이 충주에 있었기 때문에 저 강을 보면서 저 강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 참 그리운 부모님이나 조상을 뵐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네네. 또 강을 따라 이제 한강 쪽으로 가면은 또 네. 서울이 있으니까 그렇죠. 서울에 가서 또 청운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서울에 대한 이 기대 또 야심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강을 보는 이 다산에 있어서 이 강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또 자기 호도 열수라고 이렇게 할 만큼 이 한강에 대한 그 사랑이 남달랐고 이 고향에 대한 사랑이 아주 두드러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이곳 수종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생전 수종사에 관한 여러 편의 시를 지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항상 내가 재산을 남겨주지는 못하지만은 부자를 준다. 두자? 그게 하나가 근이고 네. 하나가 검이다. 근검? 근과 이야, 진짜. 근과 검이다. 그러니까 너네한테 물려줄 건 근과 검이다. 아니 저는 자식들한테 근과 검을 준다. 이야, 이 참. 두 글자를 준다. 이게 하피첩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피첩이 나중에 발견된 거죠. 그게? 그렇죠. 근데 그저 이제- 치마폭에 쓴. 지금 그 민속박물관에 네네네네. 소장돼 있죠. 아 그것도 저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보내온 치마를 네. 그러니까 빛바랜 치마죠. 빛바랜 네, 네. 치마. 이걸 이제 느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것이 하피첩이라고 볼 수 있죠. 강진에서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1818년 정약용은 57의 나이로 마침내 고향 마제마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18년을 마제마을에서 살다 75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가족에 대한 정이 남달랐던 타사는 1836년 2월 22일 부인 풍산홍 씨와의 60번째 결혼 기념일인 회혼일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 마지막으로 회근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2012년) 정약용은 루소, 헤세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인물로 선정됐습니다. 20년의 귀양살이 동안 복사뼈에 3번 구멍이 날 정도로 저술에 열정을 쏟았다는 다산. 그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죠. 그가 남긴 방대한 양의 책 속엔 빛바라지 않는 삶의 지침과 공학자로서의 뛰어난 업적이 가득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본인의 삶을 개척했던 조선의 진정한 승리자. 그의 일대기에서 우리는 어떤 지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산이 자주 올랐다는 운길산. 그곳엔 고즈넉한 천년 고찰, 수종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벼랑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종소리처럼 들린다 하여 수종사. 이곳은 생전 다산이 가장 사랑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언덕과 골짜기 서로 합해져 구름 노을 저 멀리서 흩날리느라 너무도 즐거워 혼자 서서는 묵어 지내며 돌아가고 싶지를 않네. 다산이 지은 숙수종사를 보면 이곳을 향한 그의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선의 7대왕 세조가 수종사를 지으며 함께 심었다는 은행나무. 500년이 넘은 이 나무 아래서 추사 김정희와 다산은 수종사의 샘물로 차를 달여 마셨습니다. 수종사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터였습니다. 다산을 중심으로 많은 인재들이 사회 변혁을 꿈꾸며 이곳에 모여들었죠. 200여 년 전 다산의 은은한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는 수종사. 이곳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유배 가서도 고향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고향 생각하면 고향의 12가지 12풍경들이 가장 생각이 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종사인데 수종사에 눈 내린 하얀 겨울의 수종사,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봄이면 백꽃, 이 하얀 풍경들을 잊지 못하셨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기도 하셨죠. 수종사는 고향의 상징 이런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종사 앞마당에선 그의 고향이 내려다 보입니다. 뱃길로 도성과 지척인 마제마을은 과거 한다 하는 집안들이 터를 잡았던 곳입니다. 마을 앞 철마산에서 쇠로 만든 말이 나온 데서 유래된 마제. 1762년 다산은 이곳에서 태어나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8년이란 긴 유배 생활 끝에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죠. 올해는 다산이 고향으로 돌아온 지 200주년이 되는 정약용의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다산 선생님이 목민심서를 저술한 지 200년이 되는 해이고요. 또 이제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고 그 고통 속에 그걸 승화해서 학문으로 완성하고 난 뒤에 해배돼서 돌아오신 고향으로 돌아오신 해거든요. 다 선생님이 여기 돌아오셔서 그 500여 권의 저술을 완성하시고 마무리를 하셨는데 아직 저희가 그 대한민국에서 다 선생님의 뜻이나 그런 정신이 아직 충분히 실천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이번 해부터 차근차근 좀 더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조선 후기 실용적 학문을 의미하는 실학을 집대성한 한국 최고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인 정약용. 그는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책을 저술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산의 저서를 통해 엿본 그의 업적들은 실로 찬란합니다. 다양한 건설 기계를 개량해 세계 최초의 계획적인 신도시를 만들었던 다산 정약용. 그의 천재성은 유년 시절부터 돋보였습니다. 다산 스스로도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제법 문자를 알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짐작할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네. 4살에 천자문을 뗀 정약용은
산이라는 제목의 한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착시 현상을 이해하고 원근법을 꿰뚫고 있었던 거죠. 다산의 아버지는 아이가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다며 감탄했고 그의 총명함은 조선 팔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다산을 연구했던 조선의 천재 시인 황현. 그가 저술한 매천야독에는 다산의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약용은 어린 시절 산사에 책을 지게로 날라다 읽었는데 그 횟수가 잦자 사람들은 그 책을 다 읽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책 나르는 소년으로 오해했다. 이 삼근이라는 게 유명한데 부지런할 건 3번 써서 그 부지런함으로 학문은 통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그렇게 부지런히 하면 또 사람으로서 사람의 역할을 가르쳤고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이야기하셨고 그걸 실천하셨죠.